안녕하세요. 117페이지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할 차례죠.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에서 한 문제, 보정 설정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하고 다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의무와 책임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권리는 중개 보수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손해배상을 하려면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고의는 일부러 손해를 입힌 게 고의고, 과실은 부주의해서 손해를 입힌 게 과실입니다. 아무 말 없이 고의 과실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험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한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하면 X입니다. 경미한 과실도 미필적 고의, 확정적 고의, 모든 고의입니다. 그 다음에 법 제15조 2항에 보면 고용인, 즉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잘못하면 사장은 자기 잘못이 없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입니다. 계약 체결 장소 제공이 아니라 중개행위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무소에서 브리핑을 듣고 실제 계약서는 커피숍에서 만나서 작성을 했다 하더라도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사무소에 나온 적이 있으면, 거기서 설명을 들었다면 중개행위 장소 제공입니다. 이러한 것을 원인으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정신적 손해가 아니라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상은 배상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민법 751조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정신적 손해배상은 가능합니다. 민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법상은 재산상 손해만 배상한다는 말은 보험금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위자료도 줍니다.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재산상 손해만 배상을 한다. 이 재산상 손해 발생과 고의과실 사이에는 인과관계, 견연성 또는 상관관계 같은 말입니다. 있어야 됩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은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하는데,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는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보증기관에다가 청구하면 됩니다. 보증기관이란 보험회사나 또는 협회, 공제조합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면 됩니다.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하면, 청구를 할 때 말로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안 되고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서류가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 합의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합의가 안 됐을 때에는 승소 판결문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청구일락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서 이런 것 중에서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하면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해주는데, 지급은 보증기관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지급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되는데, 재보정 설정은 15일 이내입니다. 15일 이내에. 시험에, 작년 시험에도 30일 이내에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숫자는 무조건 다 암기해야 됩니다. 물론 프린트 2장 내드린 거에 15일 정리가 돼 있죠? 몇 번에 있어요? 49번인지 48번인지 15일 한번 보세요. 몇 번에 있는지.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되는데, 보정보험이나
공제의 경우에는 다시 가입이고 공탁의 경우에는 부족분을 보충하면 됩니다. 몇 번에 있어요? 49번? 네, 있죠. 그 시험에 작년에 15일 대신에 30일 이렇게 출제됐다고요. 그 2차 과목하고 1차 과목은 공부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2차는 이렇게 단순히 암기하는 게 많습니다. 이게 왜 15일이냐 논리적으로 따져봐야 답이 없다고요. 14일도 아니고 왜 16일도 아니고 15일이냐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해봐라 하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15일이라고 암기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시험에는 이렇게 15일 출제됐다. 그래서 제가 암기할 수 있도록 프린터 15일, 30일, 60일, 90일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나면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구상권 행사. 구상권 행사는 보증기관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행사하고 개업공개사는 고용인 직원 잘못이 있으면 구상권이라는 것은 너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 내가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게 구상권입니다. 그러면 보험가입해도 결국은 개업공개사가 다 배상을 해야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배상하고 끝이 아니고 그렇다면 이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사실상 없죠? 없는데 책임보험입니다. 우리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돼요. 국민들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나는 재산 많기 때문에 어차피 구상권 행사당하면 내가 다 물어내야 될 거 차라리 가입 안 하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 안 됩니다.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구상권 행사당함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씩 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상품이 지금 현재 1년에서 5년짜리 상품이 나와 있는데 99%는 다 1년짜리를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험이나 공제를. 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생명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고인은 배상하지 않습니다. 고인은 배상하지 않죠? 일부러 2년 안에 자살하면 생명보험 들어놓고 보험금 안 주잖아요. 일부러 불내면 화재보험 안 줍니다. 근데 우리는 일부러 고의로 사고를 내도 손해를 입혀도 손해배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요. 만약 구상권 행사를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내가 1억 손해 입혔다고 합의서 써줄게 1억 받아가지고 반반 나눠 먹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자, 이런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이제 의무적으로 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 보정 설정을 해야 되는데 보정 설정 방법은 동일하다. 이렇게 시험에 나와가지고 O로 됐습니다. 동일하다는 말은 세 개 중에서 아무거나 가입을 해도 된다. 세 개 다 가입해도 되고 셋 중에 하나만 가입해도 된다. 서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협회 공제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법원에다가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공탁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셋 중에서 꼭 하나만 가입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세 개 다 해도 된다. 그래서 시험에 협회 회원에 하나여 공제 가입할 수 있다. X. 협회 회원은 반드시 공제 가입해야 된다. 역시 X입니다. 이런 게 기출문제입니다. 또 특수법인은 공탁하여야 한다. 역시 X입니다. 모든 개업공개사는 이 셋 중에서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세 개 다 해도 되고 셋 중에 하나만 가입해도 된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하나만 가입하지 두 개 하는 사람은 없겠죠? 셋 중에서 아무거나 가입하면 된다. 다만 이 공탁을 한 공탁금은 개업공개사가 폐업을 하거나 사망을 하더라도 3년 동안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민법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103조부터 766조까지가 민법 시험 범위입니다. 그 민법 766조에 보면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손해가 있음을 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탁금을 찾아가고 났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다고요. 3년 안에. 그래서 3년 동안 회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대한민국에 공탁을 하는 개업공개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보정설정 금액이 법인은 회사죠.
법인인 경우 2억 원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분사무소는 사무소마다 각각 1억 원 이상, 그 다음에 개인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나 소위 중개인 1억 원 이상이고, 지역농협은 1천만 원 이상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전부 이상입니다. 따라서 이 1억을 보통 이제 여러분들 개인이니까 1억 이상을 가입해야 되는데, 1억에 대한 보험료가 얼마냐면, 보험료는 10만 3천 원 정도 하고요. 협회 공제료는 19만 8천 원입니다. 저는 협회 공제만 가입해 봐가지고 서울보증보험은 오히려 보험료 또 내렸다 하더라고요. 10만 3천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19만 8천 원하고 서울보증보험이 거의 반밖에 안 하죠. 싸죠. 거의 반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특징이 서울보증보험은 바로 구상권 행사해버리고요. 이 협회는 가급적이면 구상권 행사를 안 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를 안 합니다. 경미한 과실은 구상권 행사를 안 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걸 떠나서 저 같은 경우는 전부 공제 가입했어요. 왜냐면 이건 협회에서 운영하는 건데, 협회 회원들이 협회를 보호하지 않아 가지고는 그 이익단체잖아요. 협회 없어지면 뭐 개업공개사 이익도 보호할 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공제를 가입했는데 19만 8천 원이라 하더라도 1억을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법원에다가 공탁하려면 이자도 안 주거든요. 그 이자만 해도 1%라고만 해도 1억에 대한 이자가 1년에 100만 원이잖아요. 1%만 해도 100만 원 가지고 공제나 보험 가입하고도 남잖아요. 보험료 내고도. 그러니까 굳이 공탁해놓으면 나중에 또 찾지도 못하잖아요. 3년 동안. 그러니까 공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론적으로만 있을 뿐이고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법원에다가 맡깁니다. 공탁은. 보정 설정 시기. 보정 설정 시기는 암기 프린트 56번에 있나요? 56번. 56번 맞아요? 처음에 보정가입은 무등록자는 보정가입을 못합니다.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또는 등록증 교부 전입니다.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 설정을 합니다. 처음은. 그 다음에 미리 할 수가 없다고요. 등록이 돼야 된다. 등록 통지서가 있어야 보정가입이 가능해요. 무등록업자들이 보정가입을 허용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정가입해놓고 손님 들어오면 나는 비록 자격증은 따지 않았지만 나만 믿으면 된다. 잘못되면 서울보증보험에서 다 배상해준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의뢰인들이 불척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무자격자는 보험가입을 못한다고요. 그래서 등록이 되면 이미 개업공개사잖아요. 개업공개사가 되어야 보정가입이 가능하다. 근데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와 이건 앞에서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습입니다. 3번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예습인데 이것은 미리 보정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건 미리 하더라도 무등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된 사무소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 이거는 아직 안 배웠는데 맨 마지막 주에 나오는데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오직 개업공인중개사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개업공개사입니다. 따라서 미리 가입해도 됩니다. 이건.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정의 변경입니다.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가능하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보증보험에 1년짜리를 가입했는데 만기 끝나기 전이라도 협회 공제를 먼저 가입하고 종전보증을 해지하면 미경과 보험료,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효력 있는 기간 중에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변경하면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변경하면 이게 해약환급금이 나오니까 해약환급금은 우리 생명보험 같은 거 들어놓고 해약하면 손해잖아요. 이것도 손해니까 굳이 바꿀 필요는 없는데 시험에는 보정을 변경하려고 하면 종전보정의 효력이 만료되어야 변경이 가능하다. 이건 X라고요. 우리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뭐 삼성화재 가입했다가 1년짜리 가입했다. 1년 끝나기 전이라도
현대화재 가입하고 옛날 거 해가면 됩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도 만기 끝나기 전이라도 변경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만료되었을 때는 만료일까지입니다. 만료일까지. 시험에는 만료되고 나면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된다. X입니다. 만료되었을 때는 만료되는 날까지 가입해야 되고요. 손해배상을 해주었을 때는 손해배상을 했을 때만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인데 보험은 다시 가입, 부족분을 보전이라고 하면 1억을 가입하면 협회 공제료가 19만 8천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5천만 원 손해배상을 했으면 5천만 원에 대한 공제료 9만 9천 원 내고 다시 가입하는 게 아니라 19만 8천 원 내고 다시 가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금을 1억을 법원에다가 공탁을 해두었다면 5천만 원 손해배상했으면 부족한 5천만 원만 더 보충하면 되지 또 1억을 갖다 맡겨야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이걸 반대로 이렇게 해서 X로 출제도 되었습니다. 9회 때. 그 다음에 설명해야 될 사항입니다. 설명사항. 책에 있는 걸 다 정리하는 건데 지금 설명해야 될 사항은 3가지입니다. 보장금액 설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를 설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장기간 설명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보장금액은 보험금은 공제금은 설명해야 되지만 보험료는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설명해도 위반은 아닙니다. 즉 제가 손해 입히면 의뢰인님께 제가 손해를 입히면 1억까지는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했으면 서울보증보험, 협회 공제 가입했으면 협회 공제금으로 1억이 배상이 됩니다. 이 말은 해야 되지만 제가 서울보증보험회사에 10만 3천 원 협회에다가 1년에 19만 8천 원 납부해 놓았습니다. 이런 말은 안 해도 된다고요. 물론 해도 위반은 아니지만 타는 돈만 말해 주면 된다고. 보험금은 타는 돈이죠. 우리 보험에서 계약자, 이 상법에 나와 있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있는데 보험금은 수익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회사를 보험자라고 하죠. 상법에서는 보험회사로부터 타는 돈이 보험금이고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보험료는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부하는 돈입니다. 보험료는. 그 다음에 피보험자는 자기 생명을 보험에 건 사람, 수익자는 보험금 타는 사람인데,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생명보험의 구조를 보면 여자가 계약자고 남편이 피보험자고 수익자는 부인이고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이렇게 보통 하는 게 관행입니다. 거의 90% 이상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남자 죽으면 피 보는 사람이 죽는 사람이죠. 죽어야 돈 나와 이 사람, 피 보는 사람. 그래서 피보험자가 죽으면 수익자가 돈 탑니다. 그래서 결론은 보험금 타는 돈만 설명해 주면 되고 내는 돈은 설명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1억까지는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만 해주면 된다.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보험료, 공제료는 설명할 필요 없고 보험금, 공제금, 타는 돈만 설명하면 된다. 텔레비전에 뉴스에 4월 달부터 보험금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뉴스 나오더라고요. 그럼 보험금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죠. 해마다 경험 생명표에 의해서 보험료는 올라가요. 왜냐하면 자꾸 사람들이 안 죽으니까 또 오래 살고 이러니까 연금보험 이런 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오래 살면 계속 줘야 되니까. 예를 들면 설명해야 될 사항 이 3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위반시 제재입니다. 위반했을 때 여기까지 해서 2문제입니다. 위반시 제재가 첫 번째 보정 미설정, 보정가입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임의적 취소, 임취사유입니다. 임취사유. 아예 처음부터 보험가입을 안 하면. 근데 현실적으로는 처음부터 가입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등록증을 처음에 우리 개업할 때 등록증을 내줄 때 등록관청이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등록 보증 설정을 안 하면 등록증을 안 내주니까 처음에 개업할 때는 그래도 등록증 받아가지고 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가입 안 한 사람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1년 만기 끝나고 나면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만료일 끝났는데 통보가 안 와가지고 만료된 줄 모르고 가입 안 한 적이 있었어요. 요즘은 전산이 잘 돼가지고 협회에서 연락 오더라고, 만료되기 전에. 근데 옛날에는 연락이 안 와가지고 저도 3개월 지날 때까지 가입 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가입하라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폐업할 건데요, 이렇게 하니까 폐업하더라도 가입하고 3개월 보험료 뺀 나머지 미경과 보험료 회화강급금 돌려받아야 된다더라고요. 의무보험이니까. 자동차 보험도 무조건 가입해야 되죠. 가입 안 하면 처벌받는 것처럼 이것도 가입 안 하면 임의적 취소 사유. 그 다음에 가입을 해놓고 보장 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거나 보장 금액 미설명 1억까지 탈 수 있다 이 말을 설명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이 보증관계증서 미교부, 보증증서 미교부, 교부하지 않는, 설명도 하고 이걸, 그 다음에 보증관계증서를 교부도 해야 되거든요. 둘 중에 하나라도 안 하면 요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여기까지가 두 문제입니다. 그러면 119페이지 다 했어요. 책에 있는 걸 다 했는데, 122페이지 문제를 보면 되겠죠.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은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건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 당사자에게 이 보증관계증서를 언제 교부합니까? 현업에서 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하고 보증관계증서를 교부하죠? 교부하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개 개시하기 전에 미리 설명하는 게 아니라 계약 성립되고 나서 계약서 교부하면서, 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하고 이 보증관계증서 3개 교부하잖아요. 그때 설명하면 된다고요? 계약 성립 안 된 사람한테는 제가 손해 입히면 1억 손해배상 해줍니다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은 중개 완성되기 전에, 계약 성립되기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는 거는 계약 성립되어 가지고 보증관계증서를 교부할 때 설명하면 돼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업무 개시 후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언제 가입한다고 했어요? 칠판에 다 했죠? 업무 개시 전이잖아요.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그래서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고의과실에 관계없이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칠판에 맨 처음에 적어놨잖아. 고의 또는 과실이 있거나 장소 제공을 해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 3번. 4번은 공탁금 5년 이내에 회수할 수 없다. 이게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다고요. 5년이 아니고 3년입니다. 5번이 답이네. 장소 제공. 자, 그래서 3년짜리는 우리 프린트 내드린 거 이걸 암기해야 되겠죠? 3년이라는 거 어디 있는지 찾아볼까요? 3년 46번에 11번, 12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46번에 11번, 12번에 있습니다. 11, 12 둘 다 밑줄 치놓으세요. 12번은 아직 안 배웠는데 매수 신청 내린 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보정 설정한다고 했죠? 예, 거기도 마찬가지로 매수 신청대를 위해서 공탁을 하더라도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암기 프린트 46번에 있습니다. 3년, 그 다음에 49번에 15일, 오늘 이번 시간 지금 숫자 2개 나왔잖아요. 49번에 15일이라는 숫자 있고요. 그 다음에 46번에 3년이라는 숫자, 이 나올 때마다 한번 전부 다 있는 걸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 프린트 2장에 있는 거 한번 다 읽어보는 게 좋아요. 15일 나오면 15일짜리 다 읽어보고,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일단 3년도 3년 나오면 한번 다 읽어보고 이러면 기억에 오래 남을 겁니다.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5년, 3년 나오니까 숫자는 암기를 해야만 합니다. 자, 다음은 123페이지 계약금 등의 관한 채무 이행보장제도입니다. 이게
우리 부동산 학계로는 에스크로 제도라고 해서 옛날에 시험에 나왔는데 요즘은 표준 목차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 시험에 올해 출제됐습니다. 그 부동산학 원론에 이 에스크로 제도가, 즉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 이게 출제가 되었는데요. 우리는 공인중개사법에만 시험에 나오고 부동산 학계론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공인중개사법이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2번, 그 2번부터 우리 1번이 의인데 제도의 이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왜냐면 법조문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해석상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오고요. 이제 명문 규정 있는 거 위주로 나옵니다. 왜냐면 문제가 공개되니까 이의신청 논란의 대상이 되잖아요. 이런 거는 왜 만들었느냐, 이게 법에 없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오고 2번부터 출제된다. 동그라미 1번 예치기관 및 예치명의자입니다. 우리 책이 아주 잘 돼 있죠. 글씨체를 지금 색깔을 다르게 해놨잖아요. 개업공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줄에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 말이 중요합니다. 계약 성립될 때까지가 아니라 뭐 할 때까지요?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 성립할 때까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니까 등기하고 잔금 치를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 이 세 개를 뭐라고 부른다? 가로 안에 계약금 등, 계약금 등자 동그라미 하시고요. 계약금 등을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에게 예치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권고할 수 있다.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입니다. 계약금 등에는 조금 전에 중도금뿐만 아니라 잔금도 포함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에스크로우 제도, 미국에서는 이걸 에스크로우 제도와 유사한 제도입니다. 미국의 에스크로우 제도와 유사한 제도인데, 미국에서는 이게 이행 업무는 에스크로우 업자가 합니다. 그 다음에 권리분석은 권리분석사가 합니다. 개업공개사는 체크리스트만 작성합니다. 개업공개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만약에 우리 학원 요구를 중개한다면 책상이 몇 개다, 눈에 보이는 거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훨씬 중개하기가 우리보다 쉽고 중개보수는 더 많죠. 근데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 권리분석 다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거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거, 등기사항증명서 보려고 등기법, 공법상 이용제한 보려고 토지용계 확인서 이런 거 보는 거 알려고 공법 공부하는 거예요. 중개 실무를 위해서 다른 과목 전부 공부하는 거잖아요. 계약금 등의 예치권고 제도다. 매도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인이 있습니다.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돈을 지급해야 되고,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데, 민법에서 매매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쌍무계약. 쌍무계약이라는 것은 쌍방의 의무가 있다, 서로 대가적인 관계에 있다 해서 쌍무계약. 쌍무계약은 동시이행해야 되죠, 서로. 자, 그렇다면 동시이행이라는 것은 잔금, 지금 현업에서 보면 등기 서류를 받고 잔금을 치르고 있잖아요. 지금 현업에서. 이게 동시행입니까 아닙니까? 현업에 우리나라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지금 동시행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등기 서류 받고 잔금 주는 게 동시행이냐고 아니냐고요? 안 하고 있습니다. 동시행이 아닙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 민법 186조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은 등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등기 서류만 받으면 된다 X예요. 가짜 등기 서류를 주고 잔금을 받아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동시행이라면 잔금은 계약금 등에 포함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잔금은 포함되지 않았었어요. 중도금까지만 계약금 등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잔금도 포함되는 걸로 바뀌었어요. 즉 제가 건의를 했어요. 이거 동시행 아니다 이렇게 했더니만 그 말이 맞다 해서 이제 잔금도
계약금 등에 포함된 것이 동시행이 아니기 때문에 동시행이 되려면 등기부에 등기관이 기재하는 것과 잔금 치르는 게 동시행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등기 신청하자마자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등기가 가짜 서류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이제 잔금마저도 바로 매도인한테 주지 않고 공신력이 있는 예치기관에 여기에다가 맡겨놨다가 만약에 잘못되면 계약금을 떼이지 않고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 때 이 예치기관에서 매도인에게 돈을 주는 제도라고요, 이게. 그래서 동시행이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 관행이 선의행을 하고 있다. 민법 판례에 의하면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주고 잔금을 받는 게 동시행이다. 그래서 가령 민법 판례를 보면 매매대금이 10억이고 거기에 비해서 아주 소액인 10만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그 가압류가 말소되기 전에는 동시행 항명권을 행사해서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서류만 넘겨주면 끝이 아니라고요. 자, 예치기관은 거기에 3개가 있습니다. 이거 예치기관 암기해야 됩니다. 금융기관,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예치기관 3명 암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치명의자 거기 7명 나와 있죠. 우리 교재에 123페이지 기업부터 비업까지 7명이 있습니다. 저는 1번, 2번으로 하겠습니다. 예치명의자는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고요. 은행법에 의한 은행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고요.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신관서, 그 다음에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이행관리 전문회사, 즉 에스크로업자입니다.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습니다. 7명입니다. 시험에 이때까지 나왔던 거 보면 제3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X. 그 다음에 법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X. 매도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X. 이런 게 출제됐습니다. 이 7명 명의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를 했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예치금과 계약금 등을 분리해서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이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또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를 하면 개업공개사가 예치된 계약금 등을 찾아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 찾아가면 책임지겠다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을 가입하고 그 관계증서를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그때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을 합니다. 위험보험료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개업공개사 명의로도 예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예치할 때는 따로 보증보험 등을 가입 안 해도 되는데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했을 때만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다시 보증보험이나 공제, 공탁을 가입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이 매수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그렇게 비용 부담시킬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개업공개사 명의로도 예치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3명을 아마 우리 책하고는 순서가 조금 다를 거예요. 다른 이유가 이것 때문에 우리 책하고 순서가 은행,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좀 다르네요. 보험회사 전 뒤에 했는데 왜 똑같 제가 순서를 약간 달리 했냐면 요 3명은 예치명의자이면서 또한 예치기관이라는 걸 기억하라고 순서를 조금 달리 했습니다. 우리 책에 있는 순서하고 똑같잖아요. 다만 은행법에 의한 은행도 금융기관으로 볼 수 있어요. 이 금융기관이 막연하게 금융기관이라고 해서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무슨 법에 의한 금융기관 이런 말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논란의 여지는 있는데 시험에 은행도 금융기관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 3명은 예치명의자이면서 또한 예치기관이죠. 그 다음에 절대로 그러면 매도인은 완전히 등기를 넘겨주기 전에는 미리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없는지요? 수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도인도 계약금을 받아서 또 다른 데 가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걸어야 될 수도 있죠.
미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리 받으려면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가 있거나 또는 서울보증보험회사의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끊어다가 보증보험회사의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끊어다가 예치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기관에 제시하는 게 아니라 예치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미리 수령하고 만약에 이중매매 등을 해가지고 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면 그때는 보증선 사람이 책임져야 되겠죠? 그 대신에 그냥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분들이 그냥 보험증권을 끊어주는 게 아니라 위험보험료를 받아요. 그 보험료도 매수인 임차인이 부담을 합니다. 끝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된다. 125페이지 따라서 옳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거 1번 거래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가 아니라 제가 아까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밑줄 치라고 했죠? 이행이 완료된다는 말은 잔금 치르고 등기까지 넘겨받는 게 이행 완료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없다 해서 X죠.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고 했죠? 2번 X. 3번은 이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기출문제인데 법에는 이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를 반하는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어떠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은 없어요. 명문 규정은 없는데 나중에 뒤에 가면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기타 등등 위반한 경우 포괄적인 규정이 있어요.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해석상 업무정지는 할 수 있을지언정 등록 취소는 못한다고요? 물론 업무정지 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 없다고요. 기타 등등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 다음에 4번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신관서도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 이게 시험에 나왔는데 좀 논란의 여지가 아까 있다고 해서 제가 금융기관이 아무 말 없이 금융기관이니까 여기서 취지는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신관서도 금융기관에 해당되어서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출제됐어요. 4번이 답입니다. 5번은 계약금 등의 예치를 매도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요구한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다 했는데 강행규정이 아니고 권고제도잖아요. 권고제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강행규정이 아니고 예치 권고할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125번에 4번이 정답입니다. 이 문제가 이신청이 됐었습니다.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신관서라는 명문규정 없잖아요. 해석상의 문제죠. 그 다음에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명문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어려웠습니다만은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해서 업무정지는 가능하다. 4번이 답입니다. 상대적으로 4번 밖에 답을 고를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검증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이란 개업공개사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을 다 합해서 개업공개사 등이라고 하죠. 우리 프린트 내드린 거 31번 맨 밑에 별표 3개가 있는데 31번 개공등 별표 1 동그라미 1에 보면 개공등이라는 말이 개업공개사 등이라는 뜻이죠. 지금 개업공개사 등이 앞에 결격사유했고 이중소속했고 비밀준수 지금 금지행위가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다. 즉 직원들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 금지행위는. 그래서 우리 126페이지 교과서에 보니까 금지행위 해가지고 21, 22, 23 해마다 출제됐죠. 3문제 출제됩니다. 많이 출제되면 개업공개사 한 문제에서 3문제 출제됩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검증입니다. 개공등 등의 검증입니다. 하면 안 되는 행위라고 해서 부작위 의무라고도 합니다. 직원도 하면 안 된다.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등록업자와 협력하는 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개 보수 또는 실비 초과징수,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안 됩니다. 어떠한 명목이라도 안 된다. 네 번째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 요것을 하면은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는 매매업 또는 중개,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양권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의뢰인과 직접 거래, 의뢰인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금지행위다. 그 다음에 탈세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미등기 전매 등 투기 조장,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꼭 세 문제 나오니까 반드시 암기해야 되겠죠. 매무수거 관직상투,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금지행위를 하면 모두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임의적 취소 할 수 있고, 취소 안 했을 때 업무정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된다. 제가 세 문제까지 나온다고 했는데 금지행위 자체에서 한 문제, 행정형벌에서 한 문제, 행정처분에서 한 문제 해서 세 문제까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그럼 다시 한번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게 안 된다니까 어떤 분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격증 따도 임대 중개만 가능하고 매매 중개는 안 되냐 이렇게 묻는데, 매매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건 가능하죠? 매매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건 가능하고, 매매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중개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집장 사는 거예요. 샀다 팔았다, 불특정 다수와 의뢰인하고 하면 단 한 번만 해도 직접 거래라서 안 되고요. 이건 의뢰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와 계속 사고 파는 걸 말합니다.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건 안 되지만 교환을 업으로 하거나 임대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면 임대를 업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능해요, 그건.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건, 매매 중개업을 하는 건 상관없어요. 중개 소개하는 거는 단 소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샀다 팔았다 이런 집장 사는 거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그 거래 상대방이 불척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가진 개업공개사와 반복해서 거래를 하면. 무등록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우리 127페이지 양가로 2번에 보면 그게 글씨 파란 걸로 되어 있는데, 법제 구조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영위하는 자까지를 우리는 무등록자라고 제가 줄인 거예요. 알면서 밑줄 치시고요. 모르고 하면 금지행위 아닙니다. 민법에서 알면 악이죠. 알면서 했기 때문에 협력이라고 제가 적었잖아요. 협력. 모르고 한 건 협력이 아니잖아요. 알면서 하면 금지행위다.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무등록업자한테 의뢰받거나. 그 다음에 3번 중개보수 127페이지 양가로 3번 사례 증여,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사례 증여, 어떠한 명목, 여기 어떠한 명목 안 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시험에 국선 작가의 미술품을 한 점 선물로 받았다. 금 한 양을 의뢰인이 간곡하게 받으라고 요청하여 중개보수 외에 마지못해 수령했다.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는 건 어떠한 명목도 안 된다 하니까 안 되죠. 그런 게 시험에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중개보수만 초과해서 받으면 안 돼요. 따라서 중개보수가 아닌 권리금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 컨설팅 수수료, 분양 대행 수수료, 이삿짐센터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 이런 거는 중개보수 아니죠.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실비 받아도 됩니다. 실비, 차비 들어간 거. 저도 강원도 옛날에 15년 전에 강원도 임장활동 현장 답사비 내라고 해서 현장 답사비 내고 갔어요. 그 현장 답사비 내고 차 한 대 대절 내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 뭐 3만원, 5만원씩 이렇게 받고. 저는 50만원 내고 갔어요. 그냥 한 몇 명, 저하고 2명, 다른 사람 2명만 갔기 때문에 현장 답사비. 너무 좋은 물건이니까 다른 사람한테 받다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건 줄 알고 그냥 돈 내고 갔어요. 예, 그런 거 받아도 돼요. 차비 실비 들어간 거 있다면. 실제 들어간 돈이 실비잖아요. 차비하고 숙박비, 뭐 밥 사 먹은 거, 기름값 이런 거 들어가는 거 받아도 된다고요.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나왔던 게 현금을 초과해서 받았다가 돌려주어도 위반이다. 수표를 초과해서 받았다가 부도가 나서 현금화하지 못해도 위반이다. 그러나 받기로 약속만 했지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위반이 아니다. 그 다음에 무등록업자의 중개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고 받기로 약속했다면 이건 받아도 된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가장 많이 출제됐죠. 그 다음에 중개보수 초과 약정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만원인데 1000만원 받기로 약속했다면 1000만원 모두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 900만원만 무효입니다. 초과 부분만 무효이다. 거짓말은 사회 통념상 판단하면 됩니다. 의뢰인이 진실을 알았더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행위는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판례는 매도 의뢰인이 의뢰한 가격보다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수 의뢰인에게 제시하고 그 차액을 편취하는 행위 등을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시험에 나왔던 게 그린벨트로서 거래가 자주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면 바로 2배로 되팔 수 있다고 말했다면 그것도 거짓되는 행위죠. 예, 그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 관련 증서. 이게 색깔을 다르게 해놓은 게 이게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 이 말이에요. 분양 관련 증서는 주택법에 나와 있는데 주택상한사채, 그 다음에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종합저축통장, 일명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이런 것들 안 됩니다. 그리고 전매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양권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매매를 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개를 해도 안 되는데 이거는 주택법에서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택법에서도. 그 다음에 의뢰인하고 직접거래, 누구하고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등이 직접거래 쌍방대리 안 됩니다. 그러면 개업공개사가 임대업을 하고 있어도 손님이 오면 자기 건물 임대 중개하는 거 하면 안 되죠? 매도인이 싸게 내나 싼 물건이 중개업을 하다 보면 싼 물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싼 물건이 나와가지고 시세보다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매수인한테 대파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못하도록 하는데, 자 그러면 이 매도인이 싼 물건이 나오면 실장 명의로 사는 거는 된다, 배우자 명의로 사는 거는 된다, 애인 명의로 사는 거는 된다. 답은 이 중에서 누구 명의로 사는 거는 돼요? 직접 거래가 아닌 걸 골라라는 이야기예요. 개업공개사 등과 의뢰인하고 직접 거래하면 안 되잖아요. 이 개업공개사 등이 아닌 사람을 고르면 되겠죠? 누구는 가능해요? 실장, 배우자, 애인 중에서. 배우자는 안 돼요. 애인만 되고. 배우자도 됩니다. 부부 별산제 착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배우자 재산도 내 거고 내 거도 내 재산이다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죠. 부부 별산제죠. 헌법재판소에서도 세법, 종합부동산세 부부가 따로따로 가지고 있으면 각각 별산을 해야지 합산하면 안 된다라는 거 나와 있어요. 부부라더라도 내 건 내 거고 네 건 네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 명의도 가능하고 애인 명의도 가능해요. 단 실장은 안 돼요. 왜냐면 실장은 개업공개사 등에 해당되니까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쌍방대리 안 됩니다. 쌍방대리. 일방대리는 됩니다. 쌍방대리는 민법에서는 원칙이 쌍방대리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되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예외 없이 쌍방대리가 안 됩니다. 탈세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 조장 안 됩니다. A가 B에게 1억에 팔았습니다. B는 C에게 다시 1억에 팔아가지고 B가 전매 차익을 하나도 남기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등기 전매, 중간 생략 등기를 했다면 이 자체가 탈세를 목적으로 했죠.
취득세를 안 냈잖아요. 양도소득세야 없으니까 안 내는 거지만, 그래서 탈세를 목적으로 했으니까 비록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금지행위다. 매무수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관직상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까지입니다. 시험에 한 문제에서 3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133페이지까지 다 했고요. 134페이지, 그래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대리인과 직접거래 쌍방대리는 금쟁이가 아니다 했는데, 제가 말을 안 했는데 이 의뢰인은 의뢰인 본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나 업무를 위임받은 수임인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대리인하고 하면 그 대리의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잖아요. 그래서 매도인의 대리인과 이 매도인의 대리인하고 개업공개사하고 직접 거래하는 것도 금쟁이라고요. 대리인이나 또는 수임인하고 해도. 왜냐하면 대리의 효과는 결국 본인에게 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뢰인 본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대리인하고 개업공개사 등이 직접 거래하는 것도 안 된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 매매를 업으로 하면 금쟁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등록 취소하거나 6월 이하 업무 정지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소속 공개사 보조원이 금쟁이 한 경우도 역시 처벌받는다. 왜? 개업공개사 등의 금쟁이니까 직원들도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5번은 중개보수 초과는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라고 했죠. 중개보수 초과보다면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받기로 했으면 초과 부분 900만 원만 무효이다. 따라서 1번이 정답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개업공개사 등의 교육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